예, 안녕하세요. 오늘 고대 한국의 묘제와 장제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볼 권오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서백제박물관에 이제 이 박물관 대학이 발전해서 이제는 심화과정까지 생겨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반가운데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오늘은 좀 무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데 좀 혐오스러워 하시거나 아니면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사실은 좀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무덤에 대한 연구, 무덤 조사를 이제 학부 때부터 참여해보고 쭉 해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좀 뭐랄까요, 극적인 그런 사건들,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도 많고, 하필 저에게 박물관 측에서 무덤에 대한 걸 맡기셔서 저도 아름답게 의복이나 먹는 거나 주거 이런 거 맡겨주면 좋은데 조금 비호감인 주제가 될 수 있는 묘제와 장제, 상제에 대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익산의 쌍릉 중에 소왕묘라고 불리는 정말 아름답죠. 이런 무덤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또 우리 학계에는 있고요. 그런 분들이 무덤 조사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 생활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풀어가고 또 앞으로도 풀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고대 무덤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덤의 구조, 묘제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고구려가 다르죠, 신라가 다르죠, 가야, 백제, 중국과 일본 비교해 보면은 워낙 다양합니다. 또 가야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이런 묘제, 장제의 문제를 어떻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되게 제일 재미없는 부분, 개념, 그렇죠? 개념 정리. 두 번째가 무덤의 구조, 이 묘제, 무덤 자체,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의례가 행해지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상과 장에 대한 부분. 맺은 말은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간 힌트를 드렸지만 무덤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영면을 취하고 있는 고인의 유택을 발굴하고 시신을 꺼내고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무덤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무덤이야말로 고대 사회의 타임 캡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우리들은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이 많아도 무덤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서 아니면 재산 아니면 자신들의 부하들을 죽여서 순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죠. 있다면은 엽기적이고 그것은 감옥으로 가야 될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이 버젓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시기에 감춰져 있던 혹은 사서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많은 사실,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사회의 타임 캡슐이란 말을 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상황의 설명, 주민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아니면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정치체, 국가 간에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요리를 잘하면은 무덤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고대 사회를 어떤 야만적이고 원시적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도 정말 첨단 기술이 많이 발휘되었습니다. 무덤을 쌓기 위한 대형 고분을 만들 때 건축적인 기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닫고 함몰되지 않고 이 거대한 토목 기념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목공학적인, 수문학적인, 집안공학적인 이러한 측면도 발휘가 되고 그 다음에 무덤에 집어넣는 부장품은요 그냥 대충 만든 것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개는 당시 최고 기술자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명품들을 넣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품들을 통해서
기술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우리 이야기에 상통하는 부분은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저승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지 도교 신자였는지 이런 신앙 형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에는 벽화에 반영되어 있는 내세관을 통해서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와 함께 어떤 부장품을 어떤 식으로 넣었는지 이러한 장례 풍습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 종교 등등도 우리가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문헌 자료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당시의 사회 구조, 가족 구성의 모습도 우리가 무덤을 제대로 잘만 설명하면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런 매장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10명이 묻혀 있는데 그들은 가족이냐 아니면 순장당한 사람이냐 등등, 그리고 무덤 간에 혹은 무덤 안에 묻혀 있는 사람들 간에 사회적인 신분과 위계의 차이는 어떠냐, 어떤 식으로 심화됐느냐 등등도 우리는 무덤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당시의 어떤 의례, 제사, 제도 이런 부분들, 흔히 흉례라고 부르는 죽음과 관련된 무덤의 구조, 장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 그 다음에 상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 중에서 오늘은 주로 묘제와 장제, 상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내용이 길고 이러면 재미가 없죠. 사진부터 보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조금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사진을 갖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어떤 삶의 과정을 밟고 또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의례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 의례를 이렇게 좀 폴더를 모으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좀 모아보자. 그러니까 대개 5가지의 범주로 모을 수가 있다. 특히 유교적인 어떤 이 사회에서는 대개 5가지 정도로 모읍니다. 뭐 제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이런 의례들은 길례라고 해서 하나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장례 혹은 빈전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흉례라고 해서 묶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 군대에 대한 부분은 군례, 그 다음에 손님 맞이, 옆집도 있을 것이고 외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빈례, 그 다음에 혼인과 관련된 가례, 이것이 오례가 되죠. 이 중에 저는 오늘 흉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흉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상제, 장제 뭐 이런 말들을 막 섞어 쓰는데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장을 의미합니다. 매장.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애도를 표하는 행위가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장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행위와 장례를 포함한 개념이죠. 여기에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이제 구조물, 하드웨어를 포함시키게 되면은 장묘제란 말도 쓰이게 되고요. 혹은 뭐 상장제, 상장의례, 장송의례 이런 말들이 막 혼동돼 쓰이고 있는데 정확한 언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과 장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랬을 때 상장의례 하면은 고인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매장에 이르는 전 과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매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이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제사를 치르는 이 부분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의례를 상장의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바로 생활 속에 있기도 하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빈이란 부분입니다. 빈. 우리가 뭐 빈소 갔다 왔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우리 쉽게. 근데 빈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망한 이후에 매장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망한 분을 곧바로 매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준비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후계자를 누구를 모실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담합을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시신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관에 넣고 안치해 두는 거, 이것을 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소, 요즘은 대개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유해는 다른 데에 모시고, 대개는 이제 이렇게 영정 사진을 갖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병풍 뒤에 이렇게 고인의 유해를 모시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빈이죠. 빈. 요즘은 빈소에 가더라도 고인을 만나 뵐 수는 없습니다. 이제 좀 분리됐습니다. 근데 이 빈은 땅 속에 가매장한 경우도 있고요. 별도의 집을 정하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서 거기에 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집을 빈전 혹은 상옥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과 장, 묘와 함께 빈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부여, 충남부여가 아니라 저 만주벌판에 있었던 부여는 삼국지에 짧지만 중요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여름에 얼음을 사용한다. 이 얼음을 사용하는 것은 부여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널리 행해지는 그러한 장례, 상장, 의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음을 가지고선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대에는. 하지만 냄새를, 부패하는 시신의 냄새를 탈취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얼음을 올려놓은 이 빙반이라고 하는 이런 쟁반을 사용하는 것은 후대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이런 풍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이미 얼음을 이용해서 시신을 이 부패하는 것을, 냄새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돌아가시고 곧바로 매장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지낸다라는 것을, 즉 빈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이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으면 100을 단위로 헤아린다. 100명이 아니라 100, 200, 300, 400 이렇게 100 단위로 헤아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순장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후장을 후하게 장례 치른다. 관은 있는데 곽이 없다. 그 다음에 유략이라고 하는 다른 책의 내용을 여기에 다시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을 멈추는, 아마 이 기간이 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상을 멈추기를 대개는 5개월간 하는데 오래 할수록 더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빨리 묻어버리는 것은 좀 명예롭지 못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옥조에 대해서는 묘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무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옥조는 지금 우리의 함경도, 그리고 두만강 일대, 그리고 연해주 일대까지 포함했던 고대 정치체죠. 장례를 치를 때는 큰 목박을 만드는데 크기가 10여 장이니까 거의 뭐 20m 이상,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입구를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밖에 가매장한 이후에 피부와 살이 모두 없어지면은 뼈만 추려서 이 나무 곽 안에 둔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 집안 단위다. 그리고 그 들어간 사람의 살아생전 모습을 나무에 새겨서 걸어둬서 누구누구 몇 명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지금이야 우리가 사진 찍어서 붙여놓으면 됐지만 그땐 그렇지 않으니까 나무를 깎아서 놓으면 이게 누군지, 몇 분이 안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 안에 쌀을 넣어서 그 입구 옆에 걸어둔다. 이러한 장례 풍습도 유교적인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쌀을 넣은 토기를 걸어두는 것은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지는 또 다른 주제가 되겠죠. 종교학자나 뭐 이런 분들의, 아무래도 쌀이 땅에 묻히고 시간이 지나면은 발화해서 훨씬 더 많은 나달이 생기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대인들은 쌀 혹은 동물의 알, 그렇죠? 부화하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개구리, 뱀 같은 이런 이 동면을 하고 봄에 깨어나는 이런 생물들을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책에 이제 외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관은 있고 곽은 없다. 그리고 흙을 쌓아 무덤을 만들고
죽은 후 10여일간 정상, 즉 상을 멈추고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조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렇죠. 가까운 어른 돌아가셨을 때 뭐 돌아가시자마자 고기 먹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상주는 곡읍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다른 사람들은 가무하고 음주한다. 이런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이제 이 사서에 나오는 상장 의례 중에 주목되는 것이 무엇이냐? 삼년상의 존재입니다. 삼년상이 실시되었습니다. 중국 사서의 백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부모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즉 자식이나 이 지어머니, 부인의 경우에는 3년간 치복하고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친족, 조금 거리가 있는 나머지 친족은 장례가 끝나면은 곧 상복을 벗어버린다. 네. 고인과의 이 친분, 그리고 이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은 3년간 상복을 입는다. 그리고 고구려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역시 고구려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옥내에서 빈하고, 그렇죠? 이건 가매장이 아니라 집에서 빈전을 실시한 거예요. 역시 3년이 지난 후, 3년상이죠. 좋은 날을 택해서 장례를 치른다. 역시 부모와 남편의 상에는 3년간, 그리고 조금 더 세분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경우에는 3개월간 상복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죽었을 때는 다 곡하고 읍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빈전 의례가 끝나고 장례를 치를 때는 북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보낸다.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 장송 의례, 우리가 장송이란 말을 쓰죠. 장례를 치르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저승세계로. 그 저승세계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울고 불고 하던 시절은 끝나고 이제는 행복하게 잘 가시라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이제 고구려의 경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이 매장이 끝나고 나면은 돌아가신 분의 생시에 사용하던 의복, 뭐 말 등등 중요한 물건들을 무덤 옆에 쭉 배열해 놓고 장례에 참가한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가져간다 그래요. 재활용을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무덤은 되게 발굴하고 나면은 많은 부장품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 벽화는 유명한 고구려의 무용한다. 그래서 무용총 벽화죠. 무덤 주인공이 있고 이게 시종이 있고 물끄러미 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춤추는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참여했던 뭐 승려 같은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이야말로 빈전 의례, 빈상이 끝나고 장송해 가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보내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은 왕이나 부모 처자의 상에는 3년이 아니라 1년간 상복을 입는다. 이걸 복상이라고 하죠. 그와 함께 502년 순장을 금지한, 그리고 2년 뒤에는 상복에 관한 법을 국가가 제정하고 반포하고 시행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게 이 의례, 특히 그 중에 이 흉례, 상장 의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율령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이걸 다 규정을 하고 지키게 국가 권력이 강조하고 강요하고 강제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의 고분 시대의 경우에도 보면은 일본의 고분 시대는 대개 3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중국 사서에 죽은 자는 관이나 곽에 넣고 친지와 손님들이 또 나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처자 형제는 하얀 포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귀인은 3년간 바깥에서
빈장을 치르고 집 바깥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점 쳐서 대충 그냥 좋은 날짜에 묻는다. 장례를 치를 때에는 시신을 배 위에 올려놓고 육지에서 끌거나 혹은 작은 가마를 이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기록들이 과연 고고학적인 이러한 실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부분은 일치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일치하는 부분을 찾지 못하는지, 이런 걸 이제 검증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서 3년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년상. 상복을 입는 기간이기도 하고 감회장을 하는 기간, 즉 빈전을 유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대개 우리는 전자를 생각했지만 꼭 상복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무덤에 모시지 않고 임시로 매장한 기간까지도 3년상의 의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적인 예가 바로 뒤에 말씀드릴 공주의 무령왕릉과 정지산 유적에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년상을 치르던 빈전의 흔적이 정지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기와로 만든 건물, 그 다음에 벽주 건물이라고 하는 특이한 건물, 그 다음에 얼음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금강에서 얼음을 채취해서 여름까지 이 얼음이 녹지 않도록 얼음 창고, 빙고를 만들어서 녹으면 녹은 대로 물을 쭉쭉 빼고 얼음을 관리하던 그런 빙고도 나왔고,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아무나 와서 침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를 둘러놓은 목책이 나왔습니다. 이 공주 정지산 유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대사 연구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것도 힌트를 좀 얻어보고 뭐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서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석이라고 하는 8세기 초에 만들어진 책에 보면은 아메 와카히코라고 하는 일본의 귀족이, 왕족이 죽어서 그 사람을 위한 빈전을 만들고 그 빈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와 얼마큼 유사한지는 또 고민이 필요하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한자로 적었습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오는데 이 아메 와카이코라고 하는 사람의 빈전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다 표현이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새의 종류입니다. 다 이것이 새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새는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곡을 하고 이런 제의를 주재하는 그러한 새처럼 분장한 여인도 있고, 음식물을 준비하는 새처럼 분장한 여인도 있고, 음식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아를 빻는 그런 새처럼 분장한 여인도 있고, 그 다음에 곡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새처럼 분장한 여인도 있고, 역시 일본석이 보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돼서 죽은 자의 머리를 받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글자는 이건 충이 아니라 용자 돼서 역시 이것도 방아로 이제 음식물을 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돌보는 사람, 또 뭐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의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옷감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 제일 마지막은 거기에 필요한 고기 음식을 만드는 사람, 역할 분담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전을 만들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여의 경우처럼 얼음을 갖다 두고 냄새도 탈취하고 깨끗이 유지하고 다른 사나운 들짐승이 못 오게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물도 바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신을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이런 행위가 쭉 이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거는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신라 토기의 어깨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5명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다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 새처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새같이 이제 분장했다, 조장이라고 하는데, 새가 이 독수리가 쪼아먹는 그런 조장이 아니라 새처럼 분장한 5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되게 여성들 같아요. 바로 신라 토기에 나오는 이런 새처럼 분장한 여성들이 아메 와카이코에서 보이는 이러한 빈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예전에 이런 이제 논문을 썼는데, 글쎄요, 우리 학계에서 이제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한성백제박물관이니까 이제 이런 멋진 주제를 갖고 이런 걸 하지, 제가 이 논문 쓴 지가 벌써 한 몇십 년 되는데 찬반이 아직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저런 새의 모습이야말로 일본 서기 고사기에 나오는 빈전 관리인들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공주 정지산 유적은 찬반이 있긴 있어요. 아니다라는 설도 있지만 대개는 백제 웅진기, 즉 공주의 도읍을 두었던 그 시기에 왕실 일원들의, 왕족들의 빈소, 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을 비롯한 웅진기 왕실에서는 되게 3년상을 치른 것 같아요. 무령왕릉에서 나온 왕의 묘지와 매직권, 왕비의 묘지를 보았을 때 왕은 523년에 사망하시고 525년에 매장되고, 왕비는 526년에 사망하시고 529년에 매장됐는데, 돌아가신 그리고 매장된 달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대개 27개월 혹은 계산하기에 따라서 28개월 요 기간입니다. 이게 3년상입니다. 3년상 그러면 36개월이 아니죠. 우리도 3일장 그러면은 72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늦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실 3일장도 막 여유가 없을 때가 있죠. 막 오늘 밤 11시 반에 돌아가신다. 그럼 벌써 이미 하루가 계산되거든요. 그럼 내일이 이틀째가 되고 모레가 3일째, 발인을 해야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이 36개월이 아니라 27개월 혹은 28개월이에요. 근데 왜 25도 아니고 26도 아니고 27, 8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중국의 유학자들이 엄청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3년상을 36개월 하기 너무 길다. 그래도 25개월 딱 하고 끝내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 부모님이 이 어린 우리를 낳아주고 이 인간다운 모습을 그래도 갖추게 해주려고 품어 주신 그 기간이 최소 3년인데 효를 다하려면은 그래도 24개월 딱 지나고 하루 지나고 딱 3년상을 끝내는 것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27개월, 28개월 이런 유교적인 의례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백제의 경우 웅진기에 무령 왕과 왕비께서 두 분 다 27개월, 28개월 동안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돌아가시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무령왕릉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27, 8개월 동안 다른 데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 유해를 어디다 안치했을까? 빈소가 어딜까? 의문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은요, 풀립니다. 땅에서 나온 유물이 해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이 발굴되고 한참 뒤지만 국립공주박물관이 공주에 있는 정지산 유적을 발굴하면서 바로 이 정지산 유적이 왕과 왕비를 포함한 웅진기 왕족들의 빈전, 즉 사망에서 최종 매장까지 시신을 모신 곳이다. 이런 견해가 지금 학계에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요, 기와 건물하고 그 다음에 벽주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지고 목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얼음 창고도 있고 해서 이 안에서 뭔가 밀폐된 공간에서 의례가 이루어지고 바깥에 이제 금강이 이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역시 이렇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좀 알기가 쉽죠. 그래서 왕과 왕비의 시신을 모신 빈전,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곡하고 있고 뒤에 이제 그와 관련된 부속 건물,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아니냐. 이게 이제 국립공주박물관 그리고 이제 이한상 교수의 이제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러한 벽주 건물이라고 하는 용도가 이것만은 아니다. 이게 일본의 전례가 많이 되거든요.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철탑이 있는데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의 나라현의 다카토리라고 하는 백제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인데 우리 정지산 유적처럼 저렇게 산 위에 벽주 건물이 발견되고 이런 게 나왔어요. 뭐냐 저게?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럼 백제와 같은 그런 빈전이냐, 아니면 군사적인 시설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사 의례를 치르던 시설이냐, 다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은요, 계속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과거의 잘못된 해석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거 듣는 한성백제박물관의 대학원생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옛날에 갖고 있던 우리의 지식은 다 버리세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미 다 낡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땅속에서 나온 새로운 사료는 계속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도 빠르면 내일, 늦으면 10년 뒤에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가 맞겠죠. 하지만 땅속에서 나온 새로운 자료는 뒤집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공주의 정지산 유적과 아주 흡사한 이런 벽주 건물이 일본에서 많이 보이는데 어떤 관계인지, 거기도 빈전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풀릴 겁니다. 무령왕릉에서 이제 뭐가 나왔길래 그러느냐? 금년이 이제 무령왕릉 발견 5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정말 서울도 그렇고 뭐 공주, 대전 등등 옛날의 백제권에서 이 무령왕릉과 무령왕을 기념하는 행사가 정말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데요. 이런 풍요로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관심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풍요로웠지만 실속이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작년에도 이제 무령왕릉 관련 학술대 하고 그랬었는데 매년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갈 겁니다. 작년 말보다는 금년 이야기가 더 진보돼 있고 그럴 겁니다. 이건 무령왕릉에서 나온 무령왕의 묘지 가장 중요한 자료죠. 국보 중에 국보죠.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이라고 여기에 묻힌 분의 신원을 밝힌 이 묘지가 있고요. 이 돌이 2장이거든요. 돌판이요. 돌리면은 또 다른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돌 2장의 앞뒷면에 글자를 썼기 때문에 총 4개의 면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왕의 묘지, 하나는 왕비의 묘지, 하나는 관념적으로 이 토지의 신에게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매직권, 또 하나는 방위를 표시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 자축이며 진서면은 10간 12지로 방위를 표시한 묘역도 이렇게 4개의 그림이 나와요. 조금 전에 앞에 보신 거는 왕의 이제 묘지가 되겠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첫 번째 글자부터가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1만문. 그래서 이 1만문에 해당되는 돈을 내가 토지의 신에게 매매를 하면서 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이 무덤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물론 관념적이고 이것도 물론 저승세계에 대한 인식, 중국의 어떤 도교 혹은 뭐 신선세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글자는요. 왕비의 묘지예요. 왕비의 묘지. 서로 글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왕비 묘지 쓴 분은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무령왕릉의 위치를 이 당시 백제인들은 신지를 사서 묘로 만들었다. 이쪽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매신지 위묘. 신지에 해당, 신에 해당되는 이거는 방위를 말하거든요. 12지는. 그래서 신에 해당되는 땅을 사서 묘로 만들었다. 즉 무령왕릉이 당시에 어딘가의 중심, 중앙에서 보았을 때는 신지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은 왕비의 묘지인데 확대해 보면은 거상제유지. 상이 있었다. 어디에? 유지에. 상은 아직 매장하지 않은 왕비의 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유지에 빈소가 있고 신지에 무덤이 있는 셈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방위를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미 오래전에 이제 이한상 교수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 중에 일부는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땄습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중심은 당시의 왕성의 공산성이겠죠. 여기에서 신지를 왕릉으로 두고 보면은 돌아가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혹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신지가 여기면은 그 다음에 유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의 이 빈소가 유지에 있다고 무령왕릉에서 나온 묘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정지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지산 유적을 왕비, 더 나아가서는 웅진기 왕족들의 빈소로 보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반론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군사적인 시설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자, 제게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상, 장, 빈, 삼년상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무덤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자, 매장의 기본 원칙은 크게 보면은 뭐 특별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두 가지 방식이 많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시신을 넣는 것을 수혈식이라고 하고 시신을 옆으로 넣는 것을 횡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수혈식의 돌로 만든 덧널, 석광묘, 이것이 김해, 부산, 고령 등지에 우리가 말하는 가야의 지배층의 무덤들이 대개 이렇게 위에서 시신을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시신을 옆으로 넣는 무덤은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벽화 무덤은 대부분 시신을 옆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무령왕릉, 그 다음에 신라 발해의 지배층 무덤 중에 6세기 이후 신라의 경우 이런 경우는 횡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원리는 수혈식과 횡혈식이고 또 구분할 때 그 안에 묻힌 사람들의 수 그리고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무덤을 구분합니다. 매장을 구분하고 그래서 시간성에 따라서 동시에 묻히면 동시 한 번 묻히고 몇십 년 후에 다시 넣으면은 추가장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혀 있다가 1차 매장을 하고 다시 좋은 날을 잡아서 본 매장을 치르면은 복차장 여러 번 했다. 그러니까 빈장을 치르면 복차장이 되는 것이죠. 매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부부가 같이 백년해로 하시다가 먼저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인을 다른 무덤에 매장해 놨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데 계시던 부인까지 같이 모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를 보았을 때 한 명이 묻히면 1인장 혹은 단인장 혹은 단독장이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는 여러 명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이 묻히면 합장이라고 그래요. 대개는 부부가 많지만 부부가 아닌 경우에 합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 형제 혹은 어머니와 아들 이런 식으로 합장을 성별이 다른 부부가 아닌 가족을 합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 여러 명의 가족을 무덤에 넣는 가족장.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이분들의 관계가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다인장. 혹은 막 집단으로 학살을 당한 이런 집단장. 그리고 순장 등등 다양한 종류의 매장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무덤에다가 그냥 많은 부장품을 넣고 후하게 장례 치르는 후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박하게 정말 거의 부장품을 넣지 않는 백제 사비기 무덤이 그렇습니다. 거의 부장품 없습니다. 잘해야 무슨 이렇게 이 관에 썼던 관장식 하나 나오거나 토기도 거의 없는 이건 박장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화장, 그 다음에 티벳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독수리에게 시신을 바치는 조장, 그 다음에는 2차장, 이 살과 이 피부를 다 제거하고
뼈만 깨끗하게 추려서 매장하는 이런 2차장. 근데 안치하는 방법도 몸을 쭉 펴놓은 신전장, 이렇게 구부리는 굴장, 그 경우에도 위를 보는 앙화, 옆을 보고 있는 측화, 혹은 엎드려 있는 부화 등등으로 막 세분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일본 오사카에서 발견된 횡열식 석실묘인데 백제계 무덤이에요. 아마 백제계 왕족 두 분이 여기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제 이렇게 관대를 표현했지만 원래 여기에 목관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이럴 경우에는 되게 부부 합장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100% 확실하지는 않죠. 추정이죠. 그래서 이런 횡열식 석실묘에 부부가 합장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무덤의 구조만 밝히고 끝났어요. 아니면 연대를 추정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무덤에 대한 연구가 매장의 과정, 그리고 거기 묻혀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밝히면서 상장에 대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한 사례로 전라남도 나주 보감리 3호분 중에 하나의 횡열식 석실 내부에 4개의 온관이 사방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남녀 인골들이 한 쌍씩 나왔어요. 처음엔 이것을 당연히 부부라고 인정했는데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목의 혈족이에요. 야, 이거 그러면 부부고 이거 근친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모계로 친족인 관계는 남매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외할머니와 외손자, 외삼촌과 여자 조카, 이모와 남자 조카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통해 보았을 때 남녀의 합장묘라고 해서 다 이게 부부묘일 것인가, 이런 의문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방에 묻혀 있는 분들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한 것이고, 이제 이 무덤은 큰 예전에 아파트식 무덤이라고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제 무덤이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시기의 무덤이 몇백 년간 걸쳐서 계속 차곡차곡 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무덤은 부부 합장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로 보았을 때는 가족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연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DNA를 활용하면서 이제는 엄청나게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장 문제입니다. 이제 왼쪽은 공주 단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터널처럼 뻐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에를 보니까 저렇게 여러 시신이 나와요. 근데 어떤 시신은 보니까 그대로 있고 어떤 시신은 막 뒤로 이렇게 밀어놨어요, 뼈를. 오른쪽은 나주 영동리라고 하는 굴식 돌방무덤, 즉 횡열식 석실묘인데 역시 보니까 처음에 매장한 분들을 나중에는 뼈를 추려서 무덤 안쪽으로 이렇게 치워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뼈의 이 위치가 좀 바뀌기도 해요. 손가락 뼈가 바뀌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 뼈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관계는 무엇일까? 가족장일까? 아니면 부부 합장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 아니면 이 지역의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무덤일까? 등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이런 과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무덤의 분류는 흔히 관, 곽, 실 그러죠. 크기와 기능에 따른 구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개 목관을 쓰죠. 시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싸주는, 이게 관입니다. 관을 한 번 더 감싸주는 조금 더 큰 시설, 이걸 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관은 널, 곽은 덧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관과 곽이 담겨져 있는 방, 이것을 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 안에 곽이 있고 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실 안에 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으로만 끝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관과 곽을 쓴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무덤의 구조에 대한 명칭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목관묘, 석곽묘 혹은 옹관묘 이런 명칭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불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른 분류입니다. 땅 속에 묻으면 토광, 나무로 무덤에 관곽 실을 만들었느냐, 돌로 만들었느냐, 전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관은 목관, 돌로 만든 관은 석관, 기와로 만든 관은 와관 이렇게 부른 것이고 곽도 목곽, 석곽, 전곽이 있고 실도 목실, 석실, 전실이 이렇게 있어서 되게 우리가 이제 용어 보았을 때 막 복잡한 것 같으면은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수열식 석광묘 하면은 아 시신을 위에서 아래로 놓으면서 돌로 만든 덧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역사에서 이 묘제의 변천의 대세, 장제의 변천의 대세는 관에서 곽으로 다시 실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 다시 관을 쓰고 있죠. 소형에서 시작해서 규모가 대형화됐다 다시 소형으로 가죠. 처음에는 박장이다가 후하게 장례 치르다가 지금 다시 박장으로 와 있죠. 하지만 신분의 차이가 무덤의 규모와 종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예전이 더 심했고 지금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아직도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무덤의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내세관과 상제라는 부분에서는 저승세계에 대한 인식이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이 고스란히 이어진다. 내가 지금 귀족이면은 나는 죽었어도 귀족이고 내가 노예면은 죽었어도 노예다. 이것을 계세적, 이 세상이 이어지는 계세적 내세관. 반면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인간은 윤회하고 이건 괴로운 고해에서 그렇죠? 사람 죽여 순장하고 이러면 내가 좋은 나라 가고 복받고 이거 아니다. 불교적인 내세관, 공수래 공수고. 도교적인 내세관.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신선이 되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서쪽으로 날아가서 서왕모가 있는 신선 세계에 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이것을 이제 도교적인 내세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적인 의례에 따른 유교적인 내세관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개념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사진 보시면서 아까 그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한번 복습하시는 기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요 처음에 힘든 거하고 뒤가 편한 게 낫지 처음에 쉽게 갔다가 나중에 계속 지겨워지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겨운 공부는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는 그냥 눈만 즐겁다 눈이 즐겁진 않은데요. 주로 무덤과 시신이니까 좀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눈만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덤이 이런 거예요. 이건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돌로 만드는 적석총인데 고구려의 대표적인 묘제죠, 묘제.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여기도 초기에는 시신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요. 수열식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그건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수열식이 횡열식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은 적석총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유명한 중국의 길림성 지반시에 있는 장군총이라고 불리는 대단히 굉장히 아름답고 발전된 토목 건축물이죠. 근데 이 장군총은 시신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놓는 것이 아니라 돌방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넣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적석총이라 하더라도 수열식에서 횡열식으로 바뀐다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만 보고선 좋다고 이제 입 벌리고 갔다 왔죠.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주변에 이렇게 제사시설, 그 다음에 무덤을 감싸는 능력, 그 다음에 이 무덤에 묻힌 분들을 모시던 신하의 무덤 중에 3개는 사라지고 하나가 남아있는 배묘, 이런 것도 함께 우리가 이제 보고 와야 되는. 그래서 이 무덤은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시설과 능역과 배묘와 들어가는 입구와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당시의 상장의례 묘제가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만 보고 오면은 이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피라밋, 거대한 돌로 만든 이런 피라밋은 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고분이 대용화되고 그리고 후장이 이루어지고 순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무덤에 쓸데없이 사람 죽여서 넣고 많은 에너지와 돈을 쏟아볼 필요가 있느냐. 하지 말자. 간략하게 하자. 그래서 무덤 규모를 축소시키고 박장으로 이루어지고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 만들고 부부가 들어가고 가족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명이 사용하는 의식이 깬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무덤을 쌓는 시절을 지나고 인간 사회가 발달하고 고등 종교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더 개화되면서 무덤 규모는 축소됩니다. 그래서 무덤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인류의 발전에서 당연히 밟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진시황릉, 세계 3대 대형 고분이라고 불리는 이런 무덤들, 그리고 진시황릉이 만들어지는 중국의 진나라 이전에는 뭐 춘추 전국시대 혹은 그 전 시기에는 중국에서 순장을 많이 했거든요. 순장을 뭐 전쟁포로를 잡아다가 제사 치를 때 그냥 희생으로 쓰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순장을 치르다가 이제는 점차 그런 풍습 자체가 사회적인 낭비이고 인도주의적으로 이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흙으로 만든 인형을 만들어서 넣는 이게 진시황릉 병마용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묻힌 이 병마용들은 원래는 좀 시간적으로 몇백 년 앞이었으면은 저런 흙으로 만든 테라코타 병마용이 아니라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즉 사람들의 생명 대신에 들어간 이런 흙 인형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런 풍조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결국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 때도 중국에 보면 한나라 때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덤을 크게 만들고 묘역을 만들고 역시 한나라 무덤에도 흑인형을 빚어서 거기다 막 옷도 입히고 색깔 칠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중국에 답사하면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안 이런 데 가면은 산인 줄 알았더니 산이 아니라 중국의 진시황릉, 진나라, 한나라 혹은 당나라 때의 무덤을 보고선 산인지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백제로 내려오면요, 지금 한서백제박물관이 이제 발굴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백제 최고 지배층의 무덤이 3세기, 4세기까지는 고구려와 같은 저러한 적석총인 거는 분명하죠. 다만 이제 이렇게 수열식에서 횡열식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잡기는 어려운데 사호분 같은 경우는 아마 횡열식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많은 무덤들을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신분, 위계에 따라서 묘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백제의 이 수도인 서울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서쪽, 인천이나 김포,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충남의 당진, 서산 이런 지역은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이렇게 황해, 서해를 끼고 있는 우리 서해안 쪽은 공통적인 무덤을 만듭니다. 이제 그 무덤도 시신이 묻히는 공간을 보았을 때는 목관도 있고 목곽도 있고 옹관도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 분구묘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워지는 용어인데요. 분구묘는 용어가 썩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동어 반복하는 말이 돼요. 분이나 묘하다 무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원리가 먼저 흙으로 집채만한 이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시신이 들어갈 목관, 목곽, 옹관을 모시는 이런 구조의 무덤을 분구묘라고 부르고,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천 김포에서부터 영산강 유역까지 이렇게 쭉 서해안 쪽에 분포합니다. 그 다른 지역은 분구묘가 아니냐?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순서가 저렇지가 않아요. 즉 흙을 쌓아놓고 무덤을 되파서 시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고 흙을 올리거나, 아니면 시신이 들어간 공간을 만들면서 같이 흙을 올리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봉토식,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런 먼저 흙을 쌓는 것을 분구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나눠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김포, 완주 다 공통적으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포 운양동, 서산의 부장리, 기지리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분구식 고분 혹은 분구묘인데, 그 안에는 다양한 매장 주체부의 차이가 있다. 그냥 흙만, 땅만 판 토광도 있고, 목관도 있고, 목곽도 있고, 옹관도 있고, 그러면서 저러한 분구식 고분이 최종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이 나주, 영암, 즉 영산강 유역 일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땅을 파고 나무나 돌만이 아니라 토기를 이용한 매장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송곡리 문화라고 하는 쌀농사를 위주로 전개되었던 한반도 중부 이남의 특징적인 문화가 있죠. 여기서는 이 무덤을 어떻게 써느냐, 뭐 돌로 만든 관도 있고 한데, 재미있는 것이 토기를 옆이 아니라 수직으로 땅에 파묻어 놓고 그 안에 위에서 시신을 넣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 오면은 시신이 대개 이제 이때는 어린애들입니다. 유아용. 그래서 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토기 두 점을 합쳐서 합구식이라고 부르는 옹관, 즉 돌널 같은 것도 등장하죠. 사진의 가운데,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거고, 오른쪽 아래 보이는, 조금 불편하신 분은 좀 눈을 약간 감으셔도 좋겠는데, 강원도 원주 법천리에서는 이 작은 항아리 안에서 두개골만 여러 개가 포개져 나왔어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직 모릅니다. 이게 고대의 헤드헌터의 흔적이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2차장 혹은 복차장 한 군데 묻어 놨다가 다른 데에 이제 이 지아비와 이 부부를 함께 모시면서 기념으로 두개골 일부만 따로 묻은 것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릅니다. 우리 학계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 결국 과학의 힘에 의해서 DNA 분석을 해서 저기 있는 분들의 신원이 밝혀지면은, 우리가 영화 CSI 범죄 영화인 것처럼 왜 저분들은 돌아가시고 저렇게 두개골 일부만 같이 있느냐, 이것도 풀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